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부터 다음 주말까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말고는 딱히 중요한 이슈가 없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탐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 스페셜 리포트는 몇 가지 작은 주제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잭슨홀 미팅입니다.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잭슨홀 미팅은 과거에도 미팅 전후가 중요한 증시의 변곡점으로 작용했던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 통화정책의 실효성과 전달력 재평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저금리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현재 0.5%라고 해보죠. 이 상태에서 25베이스 포인트 내려봐야 0.25%잖아요. 0.5%나 0.25%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양적 완화 같은 비전통 방식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지금은 통화정책이 잘 먹힐 수 있을 정도로 금리가 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굳이 따질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보다는 뒤에 부분, 전달력 재평가가 주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연준이 뭔가를 시장에 전달하려 해도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물가가 아직은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먼저 내려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죠. 이를테면 평균 물가 목표제로의 수정 필요성 같은 것들인데요. 물가가 2%를 넘어서더라도 2% 아래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었거나 혹은 앞으로 2% 미만의 물가가 예상된다면 이 특정 기간값 안에서 평균적인 2% 수준에만 맞출 수 있다면 금리를 미리 내려도 문제가 없다. 그런 취지의 정책이죠. 하지만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8월의 평가입니다. 8월 첫째 주 발표된 고용동향 발표 이후 이 시장에서는 고용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었다고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실업률 3개월 평균이 직전 12개월보다도 저점보다도 0.5%포인트 높아지면 경기 침체 위험이 거의 100% 수준까지 높아진다는 이른바 샴의 법칙이 가동될 정도로 급하게 실업률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경제활동 참가율의 동반 상승이 있었거든요. 경기 침체기에는요,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더불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승했다면요, 이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이 높아졌다, 이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어떤 경로가 되었든 실질적 구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승했단 말인데요. 저는 남쪽 국경이 열렸기 때문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이든이 최근에는 입국자 수에 제한을 두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많은 새로운 구직자들이 남쪽 국경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 적극적으로 구직 의사 그리고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설령 실업자라고 할지라도 실업률 통계에서는 누락됩니다. 하지만 남쪽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오진 않거든요. 대부분 적극적 구직 의사가 있는 신규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남쪽 국경을 통해서 대거 신규 노동자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실업 사유 중에서 영구적 실업의 유의미한 변화는 아직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영구적 실업자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런 조짐이 없이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점은 역시 적극적 구직자의 가파른 증가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결국 실업률이 샴룰을 자격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다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혹은 고용시장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샴룰을 만든 클라우디아 샴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최근에 밝힌 바 있는데요. 실업률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더 일하고 싶은데 해고되었다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잠시 실업 상태이거나 일할 마음을 먹고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왔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때 실업은 증가한다. 샴룰 인디케이터가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낸 시기에는 해고가 증가했었지만
지금 그런 신호가 없다. 최근 자발적 이직이 줄었는데 이는 노동시장 과열이 균형으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와는 달리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 인원이 커지면서 실업률이 상승했다. 작년부터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쪽 국경이 활짝 열리면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실업률이 올랐다는 저의 주장과 매우 비슷합니다. 물론 미국의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것뿐이죠. 이 둔화라기보다는 오히려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파월이 이런 노동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리가 없어요. 하여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단단하며 그 때문에 금리 인하의 속도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 된다면 시장은 조금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기대치는 올해 안에 3번 이상의 금리 인하에 맞춰져 있고 심지어 지난 7월 회의에서 이미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금리 인하의 속도가 붙는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나 혹은 연준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주가는 오히려 가파르게 조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금리는 가급적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호재가 됩니다. 문제는 시장 생각과의 미스매치인데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고용시장을 제대로 보고 바른 말을 할 경우 잠시 그게 악재로 둔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혹여 그로 인해 조정이 온다면 이번에도 자신감 있는 매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동안 발표되지 않았던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통계 방식을 바꿔서 발표됐죠. 새롭게 조정해서 발표된 중국의 7월 청년 실업률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월 16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무려 17.1%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수치가 13.2%였거든요. 그보다 3.9%포인트 상승했고 지난해 12월 중국 당국이 청년 실업률 통계 방식을 바꾸고 난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사실 중국은요. 청년 실업률이 작년 6월 달에 21.3%까지 치솟았었어요. 그러니까 통계 발표를 임의로 중단해버렸고 이후로 중국은 한동안 청년 실업률 발표를 숨겨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부터는 재학생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한 새로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은 통계 방식의 변경 이유에 대해서 중고교 대학 재학생을 제외한 실제 구직자를 대상으로 통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너무 부정적인 통계 수치를 숨기기 위해서라는 것이 조금 더 솔직한 표현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대의 높은 실업률이 쭉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마사지된 통계마저도 17%를 넘긴 거예요. 어쨌거나 중국의 청년들은 5명에 1명은 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나 심각한 청년 실업률의 원인은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었죠. 과거에는 10개를 만들어서 5개를 중국에서 소모하고 5개를 수출했었는데요. 미국이 디리스킹 전략을 구사하면서 2개 분량을 수입하지 않으니까 이 풀 가동되던 중국의 공장들의 가동률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새롭게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실업률 급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무역 전쟁부터 장기화되기 시작한 부동산 위기 혹은 신중한 소비자 신뢰 등의 위기와 연이어 싸워 나가는 가운데 경제가 하반기로 가면서 장기 침체기로 진입했다라고 말이죠. 자, 장기 침체기라는 말이 눈에 훅 들어옵니다. 제가 지난 2018년도부터 주장해왔던 중국의 일본식 장기 침체가 시작되었음을 이제서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중국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직한 사람들에게 은행은 부동산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중국의 혹독한 부동산 위기도 결국은 뭡니까?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 때문에 심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처럼 상황이 고약해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하나둘 중국을 떠나는 모습이죠. 중국 상무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작년 동기 대비 29.6%나 줄어든 5,395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02조 1,300억 원에 그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의 외자 유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중국 증시로 들어온 외자는 유입보다도 유출이 많습니다. 지난 6월 초부터 중국 본토 주식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20억 달러 이상을 거둬들이면서 외자 흐름이 순유출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2014년 외국인들이 중국 본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선강퉁, 후강퉁 이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연간 외자 순유출은 단 한 차례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기준으로 중국 증시에서 외자 순유출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국 당국은요, 최근 외국인 투자 관련 주요 데이터를 비공개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마치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감추어버렸던 것처럼 외자 관련 데이터도 숨겨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는 말이 되겠죠. 아시다시피 저는 올해 연초에 중국 시장에 대한 장기 전망을 바꾸어 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 그랬었잖아요. 매우 비관적인 전망만 해드렸었죠. 특히 미국의 정책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경제 부양책을 쏟아 부어봐야 미국으로 돈들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경기 부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중국 증시는 다른 나라들이 모두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조정 일색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올해 2024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올 초에 드렸어요. 미국의 금리 상승이 일단 멈췄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가능하죠. 그 쏟아부을 것이고 그로 인한 기대감에 증시가 잠시 동안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말이죠. 물론 중국 증시가 올해 초에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중국 시장에 대한 신규 투자보다는 기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말씀과 더불어 말이죠. 전 지금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장기 전망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디리스킹 전략을, 이 목을 조르는 전략을 철회하기 전까지 중국이 침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당분간 원자재나 원자재 관련주, 특히 철강화학 쪽으로는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이 잘 나갈 때는 세상의 원자재 블랙홀이었어요. 지금은요,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철강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 철강석 가격이 올 들어 3분의 1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 원자재 관련주들도 그다지 성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올해 S&P 500 지수가 18% 올랐지만 세계 4대 철강석 업체인 BHP, 리오틴토, 발레, 포테스큐 이런 종목들은 올해에만 시가총액이 약 1,000억 달러 이상 증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학주와 철강주는 계속 하강 중에 있었죠. 원자재 정보업체 아거스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로 수출되는 철강석 가격이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톤당 14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8월 말 현재 톤당 92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죠. 이 BEP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죠. 손익분기점이 100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팔면 오히려 손실이 나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중국은 부동산 경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처방을 쏟아 부었습니다만 장기 침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2년간 주택 착공이 10% 이상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25%나 감소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죠. 중국에 대한 투자나 혹은 철강 화학주에 대한 투자에는 여전히 신중을 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 하나만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빅테크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 러셀 2000 지수 이런 소형주를 매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간혹 하십니다. 물론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동안 금리로 인해서 가장 핍박을 받고 있었던 러셀 2000 구성 종목들이 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은 지난 방송에서도 저도 드렸습니다. 신용이 좋은 빅테크는 장기물 채권 발행이 가능했지만 신용 등급이 낮은 중소형주들은 단기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근 금리 상승의 고통을 모두 받아야만 했었으니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러셀 2000 지수의 상대적 강세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의 폭이 시장 예상보다 작다면 어찌 될까요? 당연히 러셀 2000 지수는 빠르게 매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등한 규모의 시장입니다. 초월적 구매력을 가진 시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기축 통화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 디리스킹 전략을 통해서 중국산 물품 구매를 줄이는 이유도 결국은 중국의 GDP를 정체시키겠다, 쪼그라뜨리겠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 규모가 중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커야만 한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을 겁니다.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GDP는 당연히 커집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높은 수준의 금리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 높은 금리가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 종목이 계속해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현금 흐름이 좋고 부채 비중이 낮고 장기채 운용이 가능할 정도의 신용도가 높은 회사 뭐겠습니까? 바로 빅테크들입니다. 저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중국을 모가지를 조르고 찍어 누르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GDP 규모를 계속해서 키우려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립금리 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ETF 증폭 효과로 인해 빅테크의 변동성이 요즘 커졌고 그로 인해서 고점 논란도 참 많습니다만 시시한 바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정이 온다면 언제나 빅테크를 우선적으로 담는 노력을 당분간 유지할 생각입니다.